북강의 김세범입니다. 이 나이가 좀 적은 꼬마들에게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물어보면 어른들 눈치 이렇게 보다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편하게 좀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른들도 기특하다면서 이제 좀 쓰다듬어지는데요. 이건 어른 아이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든 좀 성인한테도 앞으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돈 좀 많이 벌어서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어쨌든 돈 좀 원 없이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역시 그 수단은 돈을 많이 버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편안하게 사는 지름길로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복의 지름길로도 역시 돈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다 많이 벌고 잘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꼭 보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소수에 불과합니다. 또 그 소수들이 항상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게 돼 있고 이상하게 또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렵게 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돈은 어떻게 해야 또 벌어갈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거기엔 분명히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돈을 많이 번 부자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경제 전문 기자 이코노미스트의 이상건 기자께서 오늘 그 돈 버는 길을 좀 알려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저는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주간지에서 주로 금융과 이제 재테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이제 1시간 동안 걸쳐가지고 과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저도 부자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제가 부자는 왜 기자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집에서 잘 먹고 잘 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손해보지 않고 또 내 자신이 이제 경제도 불편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은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 밑줄을 좀 벗을게요.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본주의란 말처럼 자본이 주의적 이념이 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돈이 곧 이념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정치적 자유라는 것도 존재를 하겠죠, 그죠? 뭐 인권 탄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지는 정치적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에서 대다수의 자유는 경제적 자유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 자유를 내 삶에서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받침이 되는 게 뭐죠? 그죠? 많아도 병, 또 적어도 병이라는 돈입니다, 이게. 많아도 병, 적어도 병의 돈인데, 여러분들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걸 볼 때 저는 그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볼 거냐, 이 세상을. 이 자본주의 돌아가는 법칙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소수의 법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자본주의 사회를 8대 2의 사회, 뭐 9대 1의 사회 그럽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마케팅에도 많이 쓰지만 가장 많이 쓰는 건 한 사회에 10 내지 20%의 사람들이 그 사회 전체에 뭘 다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예, 돈을 다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불평등한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이렇게 남 잘 되는 거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평평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전부 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좀, 사람들이 심리가 그래요. 내가 10억 있고 누구 100억 있는 것보다 어떻죠? 둘이 5천만씩 똑같은 게 더 좋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증세가 더 심해져. 굉장히 심합니다. 부자들이 돈 쓰고 막 이러면 굉장히 언론에서도 막 별장 같은 거 짓고 그러면은 가서 막 9시에서 팍 욕을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그거를. 왜? 내가 돈 벌었고 내가 쓰는데 왜 난리냐 이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못된 의식 중에도 하나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고 생각하는데, 즉, 남들이 잘 되는 꼴을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고. 저는 이 소수의 법칙을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부자가 된 거에 대해서 저는 정당하게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10 내지 20%의 사람들이 그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리는 이 사람들이 나머지 80 내지 90%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걸어가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쵸.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남들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처음에 쉬웠겠습니까? 그쵸.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자가 좀 됐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법칙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갈 마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뛰어나다는 민족이 두 민족이 있는데, 하나는 중국의
중국들 있죠. 중국인의 상술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누구죠? 이스라엘 유태인들 얘기를 많이 해요. 유태인들. 유태인들은 나라를 잃고서 전세 각지로 한동안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시 만든 게 얼마 되지 않거든요. 큰 100년도 안 되는 시기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근데 이들이 왜 세계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유능한 민족이었느냐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사람 나라 잃고 떠돌 때 그 부모의 선대들이 가장 많이 종사했던 직업이 뭐였냐면 그들은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처럼 판검사가 될 수 있는 고시도 시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 그래서 그 선대들이 그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직업이 어떤 일이냐면 뭐였을 것 같아요? 장사? 장사는 장사죠. 다 장사를 하죠 일단은. 어떤 장사였을 것 같아요? 말하는 그 폐품 장사는 고물상이죠. 고물상. 그 고물상이란 그 사업적으로 그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왜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냐. 그들의 가진 게 없는 사람 입장에서. 첫 번째, 더러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남들한테 얻어오면 되기 때문에 어떻죠? 미천이 안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이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떻어요? 경쟁이 어떻죠? 없으니까 좋죠. 그래서 그 선대들이 18세기에 그 전 유럽 사회의 큰 부를 이끌었던 그 가문 중에 하나가 금융제국을 건설했던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의 선대들도 해서 폐품 장사에 종사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소위 말해서 남들이 하기 싫어온 더럽고 위험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부자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 같은 데는 뭐 중소기업체 중에서 이런 식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대하느냐, 자식 교육 시킬 때,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첫 번째, 어디 나와요? 어디 가라? 네, 좋은 대학 가라. 네? 뭐 서울대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전 서울대 못 나왔지만, 전 제가 나온 대학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 가요? 뭐 하라고 그래요? 뭐 판검사 하라고 그러고 또요. 검사도 월급 되게 짜요. 예? 월급 되게 적습니다. 그다음 의사, 판검사, 사자되는 직업을 가져라. 그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어디 가라고 그래요? 좋은 직장 가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직장 다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어디 다녀가 이렇게 주부님들 만나면 그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최근엔 많이 변했습니다. 최근에 몇몇 회사들은 굉장히 그 직원들도 부자가 만들 수 있는 급여를 많이 주지만 대체로 저도 샐러리맨 생활을 하지만 샐러리맨들 중에서는 그렇게 큰 부자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왜? 누구나 편하게 다니고 싶어하는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기회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도. 회사 내에서 정해진 일만 해야죠. 두 번째, 소수의 법칙이라는 걸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눈높이를 1등에 항상 맞춰야 되는데 사람들은 항상 그 눈을 거꾸로 맞춰요. 부자들은 굉장히 제일 좋은 물건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요.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굉장히 1등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예를 들게 되면 요즘 대전 지역도 많이 올랐지만 집값이 좋은 아파트라는 기준을 얘기를 할 때 얘기하는 것이 뭐가 좋아야 돼요? 교통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우리가 부동산 얘기는 부동산 강의는 아니지만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거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일종의 입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내부의 인테리어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그건 내가 좀 좋은 입지에 사서 값이 오르면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가지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 주부분들이 모델하우스 가서 착각하는 게 어떤 거 보죠? 요즘 뭐 빌트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평면이 좋으니 거기 혹하고 오셔가지고 처했겠다가 전 속 썩는 분들 많이 봤어요. 아쉬운 거죠. 딴 데 샀으면 더 많이 올랐을 텐데.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자체 내부 인테리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입지가 중요한 거예요. 입지는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이 입지를 결정합니다. 또 뭐가 좋아야 돼요? 예? 뭐가 좋아야 되죠?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학군이 되게 좋아야 돼요. 서울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학원이 제일 좋은 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견이 달라요. 어느 나라나요? 학군이 좋은 곳은 집값이 비싸요. 저는 그 강남 대치동 집값이 비싼 걸 가지고 계속 언론에서 뭐라고 그러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극히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좋은 학군에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건 좋습니다. 외국도 굉장히 좋은 학군에 있는 집값들은 굉장히 비싸요. 외국도.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거는. 왜요? 한 사람이 한 사회에 자기 신분을 벗어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떤 거죠?
좋은 대학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유태인 민족들 같은 경우에도 부모가 있잖아요. 행상을 할 줄 아는 애들은 좋은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굉장히 경제 성장을 중요하게 빨리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부모님 세대죠. 부모님 세대 분들이 못 먹을 거 못 먹고 가르쳐 애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좋은 인적 자원이 한국에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온다는 것 자체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정정당당히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군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전 대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좋아야 돼요? 뭐가 좋아야 돼요? 다 아시는 거예요, 주부분들은. 상권이 좋아야 돼요. 상권이 다른 말로 하면 단지가 커야 돼요, 아파트 단지가. 아파트 단지가. 장사를 할 때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보거나 창업 전문가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좋은 상권을 판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많아야 된다고 그러죠? 유동인구라. 이렇게 고상한 말로 유동인구라고 그럽니다. 이걸 아주 쉽게 풀었으면 노점상이 많은 상권이 좋은 상권이래요. 왜요? 노점상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유동인구를 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단지가 크고 머릿수가 많아야 돼요. 하여튼 사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는 사람이 많으면 뭐가 좋아지냐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상권 형성이 되는데 이게 뭐 흔히 말하면 백화점이라든가 할인점이라든가 요즘 같은 경우는 할인점 하나 들어가면 집값이 뭐 1, 2천만 원 금방 오르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는? 그쵸. 주부들이 편해야 돼요, 주택은. 주부들이 편해야 돼요. 남자들은 밖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집을 잘 몰라요. 물론 잘 공부하지 않는. 이거 좋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좋아야 되는 건 환경 같은 게 좋으면 좋겠죠. 뭐 공원이 있거나 산을 끼고 있거나 이러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시화가 될수록 교통은 개선이 되지만 환경은 점점 더 어떻죠? 파괴가 되죠, 파괴가. 그러니까 환경이 좋은 것들이 이렇게 이런 형성 이런 식의 조건들이 가져 있는 아파트들이 우리나라 뭐 서울이든 지방이든 어딜 가든 간에 제일 비싼 아파트 단지들은 대체로 전부 다 이런 공통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창원 같은데 경상도 창원 같은 데도 굉장히 집값이 비싸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비쌉니다. 거기도 좋은 곳은 다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요번에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드문 현상이지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1등 지역의 아파트, 흔히도 우리가 서울의 강남 지역의 아파트를 1등 아파트라고 그러는데 1등 아파트들이 가격은 오를 때 어떻게 오르냐면 굉장히 어떻죠? 세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한번 올라가면. 근데 떨어질 때는 어때요? 천천히 떨어져요. 근데 저기 변두리 아파트가 있어. 어때요? 1등 아파트가 올라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어떻죠? 팍 떨어지죠. 지푸레 죽어가지고 푹 떨어지죠. 그게 바로 이제 1등과 모든 걸 다 가르는 차이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1등이란 선수협직에서 1등이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등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항상 먼저 오르고 천천히 떨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집을 살 때 뭐에 맞춰 사요? 돈에 맞춰 사죠. 그러니까 1등이 어떤 것이 1등인지 생각하지 않고 돈에 맞춰 사니까 그냥 싼 것만 찾는 거예요. 그렇지만 싼 건 대체로 다 비지떡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 눈높이를 1등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죠? 즉, 이 아파트의 가격이 3등 아파트라 하더라도 1등 DB에는 얼마 정도 이게 할인되어 있느냐, 얼마나 싼가, 적정 가치를 1등에 놓고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맞춰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보게 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떤 주식을 사냐면 좀 이상한 주식 사요. 잘 이름도 모르는. 그러면서 그러죠. 이게 뭐 작전주라고 그러고, 뭐 이거 사면은 뭐 재료 있다고 그러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큰손이라고 해서 부자라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만 사요. 그러니까 남들과 주식하는 투자가 좀 굉장히 반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1등이 이런 가격적인 측면이 있는데 더 보셔야 되는 건,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사회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좀 의견을 반대로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1등이 점점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1등이. 항상 1등 업체들이 항상 위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뭐 IMF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항상 그 해당 업종의 1등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요. 훨씬 더.
그리고 어려웠다 가격이 회복될 때 아파트도 그렇고 1등 아파트 훨씬 더 회복세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사가 그런 얘기합니다. 가진 자가 더욱더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건 볼 때 내 호주머니에 맞춰 자꾸 눈높이를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1등이 어떤 가치를 가진지 잘 모릅니다. 훨씬 더 남들과 반대로 가는 게 소수의 법칙이면서 또 1등을 지향하는 것이 소수의 법칙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이 어려워질 때 주로 많이 사요. 그리고요, 또 아파트도 모르죠. 집값이 오른다 같이 사는 게보다 어떻죠? 남들이 안 살 때 더 많이 사요. 왜요? 남들이 많이 안 볼 때 가격이 더 싸지거든요. 그러니까 1등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남들과 반대로 가면서 어떻죠? 1등을 중심으로 항상 생각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1등대로 가지 못하니까 쉬운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쉬운 방법 생각하는 게 저는 이게 제 아시는 그 기업체 사장님이신데 굉장히 부자죠. 그분이 이제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돈을 벌고 싶으면 저한테 그래요. 이 기자 돈을 벌려면 부자들한테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면 어떤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배우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물론 동정을 받아야 돼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갖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셀러리맨 저도 직장 돈도 이렇게 보게 되면 분명히 돈이 상대적으로 없고 재테크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이들은 철저하게 먼저 1등들이 하는 짓을 따라하지 않아요. 주식도 남들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소문나게 주식을 하고요. 제가 지지난해부터 이제 아는 친구들 보고 그랬어요. 집 사라. 저 서울이니까 좀 심상치 않다. 그러면 그때는 뭐 내 돈 있냐 그러더니 한 1년 지나고 집값 많이 오르니까 그냥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전화가 오니? 야, 지금이라도 빚내서 들어갈까 그래요.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전 답이 없거든요. 누구나 맞힐 수는 없지만 그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사람들 특징이 남들과 비교해요. 의사결정을 남들과 비교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옆집 순이 엄마가 뭘 하니까. 예? 그렇잖아요. 특히 남자들 이제 바가지 긁을 때 그러잖아요. 옆집 남편은 뭐 잘해갖고 뭐도 잘해주는데 당신은 뭐 하냐. 그죠? 맨날 비교하잖아요. 일단 이 비교하는 순간 사람 망치는 거예요. 특히 소비에서. 그러니까 나는 별로 돈이 없는데 누가 그렇게 하니까 다 하는 거죠. 그런 얘기 합니다. IMF 전에 집 하나 있고 차 하나 있고 그런 중산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다 집 하나 차 다 샀다고. 그죠? 요즘 중산층이란 말 써요, 안 써요? 요즘 안 쓰죠. 요즘 없습니다, 그런 거. 즉, 특히 소비에서 남들과 비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두 번째는 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럽니다. 복권을 사지 마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심심풀이 이렇게 사는 거는 괜찮다. 그러니까 복권을 사려면 복권을 사느니 복권에서 주식을 사라고 그래요, 저는. 복권에서 주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복권이라는 거를. 이렇게 복권은 고스톱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열하면서 이렇게 판을 치면, 그러니까 항상 고스톱 치고 나면 느끼지만 명절날 봐가지고 딴 사람, 이런 사람 딱 계산해보면 어떻죠? 딱 맞지 않아요. 누가 그렇죠? 옆에서 그 돈을, 뭐요? 개평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그걸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 어떤 사람은 이제, 고리 뜯어간다고 표현도 하고, 고리 뜯어간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 도박꾼들 모임을 하잖아. 하우스라고 그러잖아, 하우스. 생각해보세요. 하우스라는 사람은 난 절대 고스톱을 치지 않아도 난 늘 그 한 판에 대한 난 대가를 받아. 그 하우스라는 사람들은 항상 돈을 벌어, 그래요. 그죠? 그렇죠. 고스톱 판만 열리면 돼요, 난 도박판만. 근데 치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이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누가 다 전전하다 도박보다 날려도 나는 상관이 없어. 하우스라는 사람들은. 복권회사 주식이 어떤 주식이에요? 하우스 주식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생각할까 복권을 사람들이 하는 건 어떠냐면 첫 번째 재미가 있어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야 이번에도 뭐 400억 정도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복권 당첨금이 팔자 고칠 것 같잖아요. 인생 역전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절대 역사상 복권으로 부자가 돼서 흥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요? 그게 바로 이제 지식의 힘이에요. 돈은 아는 만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러지만 그 졸부가 된 사람들 중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족 관계라든가 자식 관계라든가 이런 건 왜 그렇죠? 네, 그렇죠. 자기가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과정이 아니라 어느 순간 벌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돈을 내가 지배해야 되는데 어떻죠? 돈이 내 인생을 지배해 들어오기 시작하죠. 가난한 사람도 돈이 인생을 지배하죠. 그죠? 돈은 내가 즐겁게, 내가 자유롭고 내가 즐겁게 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돈인데 돈이 나를 지배합니다. 아주 잘못된 부자가 돈을 지배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지배해요. 이 사람들이 가장 잘못되는 것이 지식이에요. 저 그런 얘기 아주 쉬운 얘기로 그 주부분들 뭐 만나거나 어디 강의 가서 물어보는 게 아파트 분양받으면 세금 몇 % 내요? 분양가에? 아시는 분. 근데 그 세금 얼마 내는 것도 모르면서 아파트는 돈 벌고 싶죠. 여러분들. 그 도둑놈 신도 아니에요, 그거. 그렇잖아요. 내가 사는 아파트에 세금이 얼마나 내는지도 모르면서, 그죠? 나는 아파트로 돈을 벌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딱 꼬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좀 뭘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죠, 그죠? 사기꾼들.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기꾼이란, 저는 그래요. 사기꾼이 나쁜 사람이죠. 근데 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 순간에 유행심을 가졌거든, 내가. 야, 제가 정말 이렇게 해서 나한테 돈을 벌어주겠다고 그러는데, 저 한번 할 거면 될 것 같아. 혹해서 내가 돈을 집어넣어요. 아는 사람이면 절대 그러지 않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럽니다. 제가 아는 이제 그 거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에 이제 그 영업하는 사람 얘기가 그럽니다. 부자들한테 가가지고, 2배를 먹을 수 있다. 당신이 어디다가 1억을 투자하면.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해요? 절대 안 해요, 절대. 막 여러분이 2배를 먹을 찬스가 있어. 남 가르쳐 주겠어요? 내가 먼저 딱 해버리지? 근데 만약에 한 20%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때요?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요. 왜? 저건 현실적인 숫자거든. 뭐 10%, 요즘 은행 금리가 3%인데, 그죠? 그러면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그럼 한번 내가 이걸 들어보자 그러는 거죠. 야, 왜 그러냐? 이 차이는 가장 발생하는 게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지식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식을 우리가 이제 재테크 차원에서 돈에 관해서 우리가 지식을 할 때 크게 저는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절대 바꿀 수 없는 거. 첫 번째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내 집을 어떻게 마련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향후 재산이 많이 바뀌어 나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돈 잘 버신 분들 만나보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도 전부 다 그래요. 내 집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두고 우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일생일대의 최대 쇼핑입니다. 집을 한 채 사는 거는. 가장 비싼 물건을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투자할 기회는 인생에서 내가 돈이 많이 없든 기회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투자를 하려면 그저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신문도 열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잡지 같은 것도 보시면서 과연 어떻게 되느냐. 소위 말해서 최근에 아산이나 대전 집값 많이 올랐는데 이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집값이에요.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철도가 생기거나 고속도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면 그 지역의 땅값은 재평가를 받아요. 아까 얘기했었죠. 좋은 아파트 조건 중에 뭐가 좋다고요? 그렇죠. 교통이 좋아지는 건데 교통에 대한 재료가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근데 거기서 누가 했냐 안 했냐 그건 뭐 사람들마다 차이겠죠. 그걸 이제 보게 되면서 일복장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물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완전 투기꾼들이냐? 투기꾼이기도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투기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는 가정을 할 때 그들은 이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어느 측면에서는. 두 번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금융이에요. 금융. 금융 그러면 되게들 어려워하시는데 가계부 쓰시죠? 뭐 안 쓰시는 분이 더 많은가 봐요. 네? 가계부 가급적이면 쓰세요. 가계부 가급적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인터넷 무료 가계부도 많이 주니까 그런 거 있으면 즉 금융이라는 것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주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저는 신용카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월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이 쓰세요. 많이 씁니다. 부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뭐 부자 되기 전 먹고 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하여튼 내가 번 돈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 쳐가지고 경제적으로 잘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근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를 지금 말씀드린 신용카드 같은 문제도 굉장히 많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라는 거와 이제 신용카드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은행에 돈을 넣을 때 우리 저축하거나 투자를 할 때 내가 돈이 1,000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돈 쓰고 싶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죠? 뭐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 어떤 거죠? 이 돈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은행에다 넣어요. 왜? 이자를 받으려고. 즉 뭐냐면 현재의 내가 소비하고 싶은 내 욕망을 참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현재를 내가 참고 미래를 내다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투자처도 있고 성공할 투자처도 있겠지만 근데 신용카드는 어떤 거예요? 다음 달에 들어올 수입을 담보로 해가지고 현재로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어떻습니까? 논리가? 정반대예요. 제가 한 3년간 신용카드를 안 썼거든요. 제가 3년 신용카드를 안 썼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시는 이제 그 기업하시는 사장님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신 분인데 그 양반이 이렇게 술을 같이 마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양반이 지갑에서 이렇게 스포를 꺼내서 야, 사장님 왜 카드 하세요? 했더니 뭐 카드 많이 써가지고 잘 된 돈 받냐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저는 들은 사람이 충격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이래서 내가 가난하고 그래서 3년간 제가 카드를 안 쓰고 카드 쓴 지가 제가 한 4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다시. 역시 써보니까 많이 써요, 돈을. 기분이 내켜지잖아요. 또, 저는 또 술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뭐 기분이 내켜지니까 더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말 정도 받는 거 계산해봐도 안 썼던 시기가 훨씬 더 이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카드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를 잘못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월 생활하시는 금융을 망칩니다. 또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네 번째에서 빚이란 주제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무에 대해서 밝아지셔야 돼요.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 미국의 이제 그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 그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아주 큰 부를 일구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이 세상에 피해갈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는 피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탈세는 안 되지만 절세는 해야 돼요. 특히 요즘 같은 때 금리 낮아가지고 정말 돈 굴릴 데 없죠. 그러면서 돈 굴릴 때 난리치는데 제가 보기로서 개인연금이나 이런 절세형 상품들 같은 경우는 많이 가입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연금 같은 경우 뭐 연말정산 받고 그러잖아요. 몇 푼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부자들은 개인연금 가입할 거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옛날에 개인연금 같은 거. 안 할 것 같죠, 그죠? 다 한도가 다 붙습니다, 거기다가. 왜요? 다 넣어요, 거기다가. 왜요? 세금 아끼려고. 예? 우리가 생각하는 셀러리맨들 대상으로 해서 뭐 50만, 60만 원 뭐 한도가 되는 이 비과세 상품 가입 안 할 것 같지만 그건 착각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돈 다 철저하게 가입합니다, 그런 상품들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쌓으셔요. 특히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이런 거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는요, 세무에 관련된 책들은 서점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한 권만 내가 탁 따서 읽어보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셔야 되는 지식이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해라 말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주식에 대한 그 관심을 갖고 공부는 해야 된다. 왜요? 주식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가 덜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많은 재산이 주식에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식에 정말 전 나라의 경제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미국 같은 주식시장 영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네 분야들인데 한 가지 딱 있어요. 딴 분야는 그냥 뭐 되지만 주식은 절대 공부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하냐 마냐 뭐 찬사 개인적인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다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건 뭐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나가는데
돈과 관련된 4가지 주제예요. 그러면 딱 돈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분야들 다 관심이 그 사람들 모를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전문가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돈이 많으면 가만히 있어도 나도 가르쳐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변에서 가르쳐준다. 왜? 요즘 은행에서도 그럽니다. 이 사람들 돈 끌어갖고 올면,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은행 거래를 하시는데 100만 원짜리 10명 넣는 사람이 좋아요? 1억짜리 한 번에 딱 갖다 놓는 사람이 좋아요? 은행 입장에서. 예? 당연하죠. 그런 사람들 심리는 그래. 왜 난 똑같이 대접 안 해줘 그런다고. 입장 바꿔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은행 경영자야. 그 경영자세요. 그럼 여러분 1억 보기에 100만 원짜리 10명 어렵게 전표도 10장 끊어야 되잖아요. 은행 입장에서 비용 종이값 늘어나요, 종이값.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누구 선택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서 또 뭐가 발생하냐면 평등심리가 발생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야, 왜 쟤 돈 많다고 쟤는 잘해주고 난 못해주냐 이거지. 원래 금융기관은 그런 거예요. 금융기관이 그렇지 않으면 어떡해요? 금융기관도 그렇게 경영하지 않아서 망해가지고 공적자금 넣었잖아요. 거꾸로 생각해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4가지 지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이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이쪽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솔직히 공부를 해서 도움받을 적도 많고, 그 다음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빚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아까도 빚 얘기를 했었지만 굉장히 관대해요. 왜 관대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얘기 하죠. 야, 우리나라 빚 없는 사람 봤어? 누구네도 얼마 있고, 누구네도 얼마 있고. 물론 이제 빚이라는 거 절대 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집을 살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을 살 때 하는 빚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빚이 있느냐, 과연? 저는 나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빚. 부동산에 내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한 빚 외에, 뭐 정당한, 제대로 빚져서 그 정당한 빚이 있었어요? 제대로 된 빚? 소위 말해서, 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면 그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 빚에 대해서 어려움을 알아요. 남의 돈이 얼마나 혹독한 걸 압니다. 우리 IMF 때 봤잖아요. 그 부채가 많은 기업체들이 그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정말 쓰러졌습니까? 그 기업들 하나같이 큰 문제 있었던 게 뭐예요? 빚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까먹어 자꾸. IMF 때 이렇게 빚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또 최근에 빚 때문에 또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만만한 게 뭐예요? 복권하는 거예요, 복권. 네? 만만하니까 내가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하루아침에.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느끼는데 처음에 1억 모으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1억 모으면 3억 가는 게 굉장히 빨라져요. 예, 3억이 되면 10억 가는 게 굉장히 빨라진답니다.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가봤어요. 아직 10억 단계까지 못 가봤지만, 1억에서 3억 단계 보면은 굉장히 사이클이 빨라짐을, 내가 만났던 그분들이 했던 얘기가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먼저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소수의 법칙과 부자들의 사고방식과 이제 가난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돈이라는 것의 그 태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요. 태생. 전 돈에도 전 출신 성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출신 성분이. 예? 똑같은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에요. 똑같은 돈이라고. 그러니까 즉 돈이 어디서부터 나오냐에 따라서 저는 돈의 그 출생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역사상 가장 큰 부자들은 뭘 통해서 부자가 됐어요? 큰 부자들은 다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됩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최고 부자였던 옛날에 고 정주영 회장이나 그 다음에 이병철 회장이나 전부 다 큰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부자들은 전부 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셀러리맨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 큰 부자가 될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고, 그건 얘기해요. 그 대신 이제 작은 부자를 꿈꿔요. 큰 부자를 하려면 제가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 누가 벌어줘요? 예, 누가? 직원들이 벌어줘요? 그것도 밀리는 얘기죠. 가장 핵심 누가 벌어주는 겁니까? 고객들이 벌어주는 거예요. 고객들이 스스로 이 물건을 사줄 때,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줘야 돼요. 여러분들 백화점 가서 여러분들이 그 기업체의 물건을 사줘야 그 회사의 주인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고객들이, 그럼 내가 고객 보고 물건을 강제로 사라고 하면 협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감옥 가는 거죠, 뭐. 불법행위 저질렀으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고객들이 이 물건을 사고 싶게끔 물건을 내놓거나 아니면은 서비스를 제공해야죠. 제품이나 물건을 제공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물건을 많이 팔수록 그들은 부자가 되죠. 그럼 사업하는 사람은 가장 비슷한 게 일반인들이 많이 꿈꾸는 제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 많지만 장사하는 거죠. 장사하는 겁니다. 전 장사도 사업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전 장사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술 한잔 먹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러면 주식 물어보고 그러면 난 그래요. 얘기 안 해요, 저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식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누가 벌어줘야 돼요? 그렇죠. 고객한테 내가 무엇을 할 건가, 고객들한테 어떤 마케팅 전략을 할 건가. 그럼 우리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부업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좀 부업하면서도 그래요. 이래서 이렇게 좀 벌겠지. 중요한 거 부업도 일종의 사업이에요, 사업. 사업가의 마인드가 있어요. 내가 그러면 내 부업하는 내 상대 사람한테 내가 어떤 서비스를 줄 건가. 이 사람들이 내가 서비스에서 자연스럽게 손님을 데려오게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럼 나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자꾸 땅을 갖고 돈을 벌고 싶어 해요. 원래 고객이 스스로 호주머니 꺼놓고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래서 전 장사하는 사람 중에 주식 조합하고 잘 되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어요. 장사해서 큰 돈 버는 사람들 중에 보게 되면 정말 고객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돈의 태생이 저 같은 셀러리맨들이죠. 셀러리맨들은 돈을 어떻게 법니까? 그쵸, 아침에 막 출근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출근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서 좀 알량한 월급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저도 월급 받지만 즉 내 시간과 노동력을 누구한테 주는 거죠? 회사한테 판 대가로 돈을 주죠. 그렇지만 회사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설렁설렁해도 월급은 나오죠. 열심히 해도 나오고요.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망하죠. 근데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예요. 창업의 성공률이 5%가 안 됩니다. 장사 성공률이. 100명 중에 95명이 망한다는 소리예요. 그 대신 어떻습니까? 보상은 굉장히 크죠. 여기는 열심히 해도 보상은 커요, 작아요? 그게 크진 않죠, 그죠? 여기 보니까 바깥 분들 중에 동급생활차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러기 때문에 그 대신 셀러리맨들은 크게 부자가 됐을 때 한 가지 좋은 건 있죠. 월급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셀러리맨들은 첫 번째, 셀러리맨 재테크는 딱 신경 쓸 거 없어요. 첫 번째는 정말 적금 잘 나야 돼요. 예? 적금을 해서 이거 끝내는 게 아니라 종잣돈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종잣돈을 빨리. 장사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내 집을 늦게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장사에 돈이 들어가니까 사업하는데. 셀러리맨들은 빨리 만날수록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해피해지는 거죠. 해피해진다고 그러죠. 행복해진다고 그러죠. 빨라집니다. 그걸 빨리 내가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빨리빨리 집도 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잘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리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셀러리맨은 뭘 또 잘해야 돼요? 자기 몸값 관리를 해야 돼요. 후배 기자들이 제가 재테크 분야를 담당을 한 지 한 6년 되니까 물어봅니다. 형 어떻게 투자해야 돼? 그러면 그거보다 더 기자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책을 써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책을 써라. 네? 왜냐면 제가 딴 직업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기자가 책을 쓰면 좋은 게 있어요. 물론 인쇄도 받지만 첫 번째 뭐게 되면 이 책이라는 내가 당사를 할 때 첫 번째로 뭐가 안 들어가냐면 미천이 안 들어가요. 그 대신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해야죠. 어떤 시간을. 그죠? 두 번째는 뭐죠? 하게 되면 내가 책이 좀 잘 나가면 인쇄가 들어와요, 결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제 이력서가 좋아져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책 썼다 그러면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책이 잘 팔리든 안 팔리든. 또 하나 몸값이 중요한 건 요즘 생각해 보세요. 요즘 1,000만 원 넣으면 은행에다가 이자 얼마 받아요? 1년 후에? 한 30만 원 정도 받죠? 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자를.
만약에 몸값이 올라갔고요. 제 몸값이 30만 원 올라갔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내가 1,000만 원에 자본을 들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거보단 복권이 더 쉽지, 더 스릴 있고. 근데 몸값을 올려서 내가 만약에 60만 원이 올라가면 내가 자본을 얼마나 갖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2,000만 원 가지면 똑같아요. 1,000만 원이 오르면요.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죠? 300만 원이 되면 난 자본금 무려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내 몸에 있는 건 있어집니까, 없어집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지지 않아요. 예, 그죠? 사라지지 않죠. 남는 겁니다. 셀러리맨들은 그래서 자기 몸값 투자를 해야 돼. 자기 몸값을 높이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불행한 게, 몸값을 높이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 성공학 서세책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그러죠. 성공하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신문이나 TV에 나와서 보게 되는 성공하는 사람들 만나면, 야, 나는 막 이 일이 너무 좋아서 배고픔을 참고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보고 그래요. 당신은 좋은 일이 좋아서 저는 못해요, 그걸. 예? 그러니까 그 책은 저는 일부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주장은. 제일 좋은 건 자기의 돈을 떠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될 땐 뭘 해야 되냐면, 그렇다고 끝내면 안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생활을 가져야 돼요. 취미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딱 많다 못 가. 그 다음에 안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취미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취미는 그냥 즐기는 거냐? 즐기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좋으냐면,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인생도 행복하게 살고요. 나중에 경제적으로도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하나가 IMF 전에 건설회사 경력과장으로 있었어요. 이 양반 취미가 뭐였냐면, 오디오 매니아입니다. 좋은 기기 사가지고. 그러니까 사모님이죠. 그러니까 그 양반 말에 의하면 비싸거든요. 마누라한테 얼마나 구박을 당했겠어요. 그 비싼 거. 알령 월급 받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IMF 딱 되니까 도저히 이제 회사 다니기도 너무 분위기 살벌해지잖아요. 월급 안 나오고 막 구조조정 들어가면 얼마나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회의를 이렇게 사느니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취미를 갖고서 이 사람이 오디오 샵을 열었어요. 딱 열 때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잘 아는 분야니까 어떻습니까? 물건을 비싸게 사올 거 싸게 사와요. 싸게 사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PC통신 동호회 같은 데, 지금 인터넷 옛날에는 PC통신인데 동호회 같은 데 들어가 사람들이랑 글도 막 써서 이 사람이 팬들이 있는 거야. 오디오 광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렸대니까 오는 거야. 장사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어요. 그거 해가지고 정말 강남에 아파트 샀다니까요. 이제 그거 하셔가지고. 그래서 전 최근에 뵌 지 오래됐는데 그 양반 얘가 그 양반을 전 보면서 저게 참 잘 사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면 취미를 하는데 사람들이 취미를 그냥 끝내면 안 됩니다. 저는 뭐 요즘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와인 같은 게 굉장히 유행이에요. 와인 마시고 이러는 게. 제 후배 중에도 와인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너는 와인을 거기서 끝내지 마라. 인터넷 와인 동호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칼럼도 쓰고 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라. 그 사람들과. 네가 또 아냐 와인숍 차리게 됐지. 인생이란 걸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네가 또 쓴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전문가가 와서 야 글 좋다고 책 매장으로 또 모르잖아요. 그럼 책 내면 어떻게 와인 전문가라고 강의하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럼 강서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신이 몸값을 높이는 길이에요. 그래서 특히 뭐 부모님들 중에 그 자제분들이 있으면 저는 항상 애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면 제일 좋지만 그것이 안 될 때도 취미를 항상 가게 해서 그 취미에 플러스 필요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 비즈니스 감각을 더해줘야 돼요. 갖다가 비즈니스 감각을. 야 이걸 했을 때 네가 그래서 단순하게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일본 같은 데는 그런 회사들이 많죠. 일본에 유명한 중고 만화방 그 주인 체인이 있습니다. 지독한 만화강이어서 취직도 못하고 근데 중고 만화책 장사해가지고 재벌됐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인정을 잘 안 하죠. 너무 단선적으로 그 애들을 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돈을 버는 경우가 이제 뭐냐면, 뭐 특별하게 좀 겹쳐질 수도 있는 얘기지만 하지만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전문가. 이렇게 프리랜서형 전문가. 그러니까 혼자서 일하는 전문가 중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연예인이잖아요. 이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예? 잘 나가는 연예인 되면 어떻죠?
그 가족이 다 피는 거야, 인생 자체. 가족이 인생 자체가. 그러죠? 뭐 합니까, 그러면은? 아버지는 매니저하고, 예? 자기 동생은 로드맨 차 끌고, 예? 또 딱 벌써 CF 딱 몇 개 딱 찍어가지고 딱딱 나눠주고, 집한테 딱딱 빌딩 하나 사고, 그러면 딱 금방 부자 되잖아요. 그게 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저는 그렇습니다. 연예 시장은 가장 자본주의적인 시장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었죠? 소수의 법칙. 가진 자가 어떤 거죠? 모든 걸 다 점점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연예인 시장은 어떻죠? 탑 탤런트나 탑 개그맨 이런 연예인들이 전부 다 가져가요. 우리 한번 그 방송국의 주말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사회자가 거의 똑같아요. 그죠? 우리 공중파도 보면 사회자가 거의 똑같습니다. 왜요? 그 친구들이 제일 잘 나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싹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 들어보면 유명 개그맨들 주말 버라이어티 쇼 사회 보면 출연료가 한 편당 한 50분짜리 찍으면 30분 찍으면 얼마 받죠? 500에서 700만 원 정도 받죠, 한 편당. 여러분들. 뭐 그건 약과예요, 여러분들, 그건. 그래서 뭐 유명 개그맨이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때. 뭐 아시는 분한테. 아시는 개그맨한테 들은 얘기인데 백화점에서 패션쇼 같은 거 사회를 보면 한 시간 정도 사회를 본답니다. 얼마 받을 것 같아요? 탑 개그맨들이. 2천만 원 정도 받죠. 프로죠, 프로. 그 다음에 이 전문가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어떤 직업이에요? 운동선수죠, 운동선수. 내가 보기에 운동선수보다 연예인이 더 영양가 있어. 왜냐면 운동선수들은 너무 보약값이 많이 들어. 예? 예, 보약값이 너무 들고 매일 정말 땀 흘리고 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 유능한 프로의 사회그룹 되면 물론 연구 많이 하겠죠. 이거 해가지고 그냥 하고 다니면 돈 버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화된 현상의 그런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스타의 돈을 많이 벌지만 그 다음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회사에서도 옛날에는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이 중요했지만 요즘은 봉급생활자들 옛날 같은 경우 공채 유지를 뽑았거든요. 공채. 요즘 대졸 신입사원들이 취직이 잘 안 되죠. 대학 졸업하고 나면. 걱정이야, 대학 나와서. 저도 굉장히 걱정인데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건.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해줄 수 있느냐? 해결해주기 어려워요. 왜? 기업체들이 이제 괜히 신입사원 뽑아서 막 돈 써가면서 교육시켜가지고 언제 일 가르쳐. 그러느니 잘하는 데려다가 좀 더 주고 데려다 쓰는 게 훨씬 더 이익인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럼 뭐하라 기업체에서 어렵게 공채라고 그래가지고, 그쵸? 합니까? 그런 작업 안 하려고 그래, 기업들이. 이제 아는 거죠. 굳이 필요 없다, 저거. 일 잘하는 게 최고다. 내가 월급 더 많이 주고 비싼 값도 데려가겠다. 그건 전문가 되는 거죠. 각자 이 돈 버는 과정이 다릅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프리랜서형 전문가들은 좋은데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죠? 그쵸. 영원하지가 않은 거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잘 벌 때 많이 모아놔야 돼. 많이 모아놓고 내 준비를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죠. 많이 벌 때 어떻습니까? 쓰게 돼요. 많이 벌 때 쓰게 돼요, 심리가. 근데 사람들이 내 돈이 과연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있냐.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확률은 누가 제일 높아요? 사업이 높죠. 그래서 저는 특히 저 같은 셀러리맨 저 후배들도 그렇고 부자가 되길 꿈꾸는 것보다는 일본의 구영한 씨라는 유명한 대만계 일본인인데 재테크 전문가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년에 구설수에 올랐다고 그러던데 너무 투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어리석은 사람은 거부를 꿈꾸고요. 현명한 사람은 중간 정도의 부자를 꿈꾼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저는 생각하시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해서 자기 업에 충실할 때 오히려 내가 더 경제적으로 확실해질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 일을 하더라도 저는 항상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도 물론 제가 이 말하면서 저도 지키지 못하지만 후배들한테 네가 월급 100만 원 받으면 넌 110만 원어치 일해야 된다. 똑같이 100만 원 주고 널 데려다 쓰려면 뭐하러 널 쓰겠느냐. 널 자르고 딴애 쓰지. 그러니까 내가 좀 더 할 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어떤 걸 주냐면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정해진 시간 내에서 드린 말씀 중에 이제 우리 투자라는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인들과 많은 수임해서 돈이 있다는 사람 아니면 재테크를 잘한다는 사람. 일단 투자할 때 잘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가격을 봅니다.
이거 보러 저는 원가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원가의식이 있어야 돼요. 뭐, 아파트를 예를 들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가격은 뭐로 구성됩니까? 그죠? 땅값이랑 뭐죠? 건축으로 구성이 되죠. 생각해보세요. 서울 강남에, 제일 비싸다는 강남에 짓는 건축비와 저기 지방 오지에 짓는 아파트 건축비가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차이가 무슨 차이예요? 그쵸. 핵심은 땅값에 있는 거예요, 땅값. 그래서 아파트를 볼 때, 평당 가격이 얼마냐. 그 주변 시세 비교해보는 거,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네? 원가를. 주식을 살 때도 생각해보세요. 싸야 돼요, 굉장히. 쌀 때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물건을 어떻게 사야 돼요? 세일할 때. 그것도 방법이죠. 세일할 때 사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고, 또 저는 인터넷을 잘 이용하시면 돼요. 가격 비교 사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가격 쫙 비교해준 사이트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해서 최소한 가격을 싸는 거고, 두 번째, 지식의 힘이에요, 지식의 힘. 아까도 얼핏 제가 지식을, 가난해지는 사람들일수록 지식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빈부격차 중에서 가장 심각해지는 게 어떤 거냐면, 빈부격차가 나타나는 어떤 거죠? 교육격차예요, 교육격차. 저는 그럽니다. 영어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뭐, 여러 사람들 의견이 있어요. 뭐, TV 특강이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 저는 영어 공용화론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거, 한글학 계신 분들 저거 비난하겠지만, 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있는 사람들은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 애들을 영어 가르치게 돼도 유학을 보내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어려운 사람들은 영어를 배울 기회가 없는 거야. 점점 영어 기능을 더 사회에선 더욱더 요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점점 더 점수를 더 가산점을 주는 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한 게 그래서 이제 지식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물론 어린애들은 좋은 대학을 성적으로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게 중요하지만 자본주의에서 살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는 아까 그런 돈과 더불어서 하나는 경쟁 개념에 대한 이해예요.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가급적이면 경쟁이 취약한 곳에 가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 후배들이 갖고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기업체에 있다 보험 세일즈를 하겠다고 찾아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럼 저는 웬만하면 다 찬성을 해요. 남한테 머리 숙이는 직업을 빨리 가져보는 게 좋다. 빨리. 그래서 내가 어떤 부서에 들어갈 때도요. 가급적이면 제일 잘 나간 인류 부서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안 나간 부서에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서 못해도 난 표가 안 나. 원래 안 되는 부서니까. 근데 내가 좀 잘하면 어떻습니까? 티가 나죠. 표가 나죠. 그렇죠? 티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제 아시는 분이 그런 얘기, 결론적으로 왔으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돈을 버는 거는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생과 자신의 일을 대하는 태도다. 이 시대는 기본적으로 내가 월급쟁이든 뭐 전문가든 뭐 기업하시는 분이든 간에 뭐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1인 재무 담당자라고 생각하시고요. 법으로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펀드매니저라고 생각하신다면 기본적으로 현재 돈을 대하거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좀 바뀌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시대는 이제 기업가의 시대입니다. 기업가의 시대. 기업가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지고 더 나아지는 시대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자들의 원칙, 또 돈을 어떻게 해서 버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흐름을 좀 잡아봤습니다만은 좀 넓게 얘기하면 돈을 번다는 것은 역시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또 절약정신, 또 스스로의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대충 그 기대심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들, 그리고 약간 투기성으로 흐른다면 좀 더 세밀한 계산이 없다면 역시 돈 벌기는 어렵습니다. 일확천금이라든가 한 번에 큰 행운이 온다는 건 역시 어려운 얘기고 또 그렇게 행운이 오더라도 그 부를 지켜낼 지식이나 힘이 없기 때문에 금방 또 다시 가난해진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스스로가 부를 지키기 위해서 또 혹은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또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 그리고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건 기자로부터 부자들의 원칙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